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육체적인 성숙은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정신적인 성숙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닌데요. 나이테를 아무리 늘려가도 우리의 내면 한구석엔 여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이라는 마법을 사용해 내면의 어린아이를 다독여주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책, 성숙한 어른이 갖추어야 할 좋은 심리 습관 소개해드립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인 저자 류시아는 우리에겐 더 나은 내가 될 힘이 잠재되어 있다고 믿고 일상 속의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33가지 심리 습관을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 1. 감정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유리멘탈과 이별하는 연습. 2. 자율편,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길 삶의 규율을 정하는 연습. 3. 이성편,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4. 관계편, 풍요로운 대인관계를 맺는 연습.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에피소드 뒤에는 간단히 따라해 볼 수 있는 3분 심리 습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유리멘탈과 이별하는 연습에서 일부 내용 발췌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남들이 너무하다 탓하지 말고 내가 유리멘탈임을 인정하라.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조금만 조언을 건네도 안색이 바뀌어 종일 우울한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SNS 댓글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툭하면 평정심을 잃고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쉽게 상처나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속칭 유리멘탈의 소유자라고 부른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연인에게 차였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이럴 때는 신경이 예민해져 무슨 말을 들어도 자신을 탓하는 것만 같고 무슨 일을 해도 꼬이는 듯하며 위로조차 곱게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늘 이런 상태인 사람들도 있다. 물론 유리멘탈을 가졌다고 해서 이들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뿐이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의견에 민감하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를 자신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으로 받아들여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유리멘탈은 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컨대 학자들은 성장 시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과도한 통제나 사랑을 받게 되면 온전한 자아인지를 형성할 기회를 잃어 유리멘탈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 극단적인 예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소황제다. 소황제란 중국 도시에서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외동아이를 일컫는 말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다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괜찮다를 연발하며 타인이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는 바로 소년범이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왜 혼이 났는지도 모르고 부모의 무분별한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자란 아이들은 자책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 결국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수렁에 빠뜨리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어른이 되려면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모는 훈육할 때 이것이 아이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임을 아이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 일부러 공격해온다고 생각될 때는 내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상대에게 직접 말할지언정 빙빙 돌려 말하거나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또는 속으로 삼키며 마음의 상처를 내지 않도록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법도 함께 가르쳐줘야 한다. 아이의 성장 과정 중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래야 아이가 타인에게 비판받았을 때도 심리적 유연성을 발휘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선의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발전 기회로 삼아 진짜 확고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원인이 무엇이든 유리 멘탈을 가지게 되면 우울과 불안, 초조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이 쉽게 상처받는 타입이라고 해서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 필요는 없다. 멘탈은 강화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멘탈을 강화하려면 먼저 자각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불편한 순간이 오거든 먼저 이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 안 그래도 불편한데 이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지도 모르겠다. 맞다. 그 느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럴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관성적인 감정 반응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불편한 느낌과 상대방의 말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제3자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나는 그에게 뭐라고 조언을 건넬 것이며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다 보면 원래 느꼈던 감정들이 어느새 많이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훈련 외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려는 꾸준한 노력으로 상대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상대를 공격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무조건적인 회피가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어쩌면 이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또 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할 기회나 사람을 잃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다음에는 상대의 말이 정말 좋은 충고는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상대가 정말 나에게 좋은 충고를 건넨 거라면 자신을 낮춰 대범하게 대꾸해보라. 정말 좋은 충고다. 앞으로 명심할게. 이는 결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넓은 도량을 드러내며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과감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상대의 의견을 인정함으로써 충돌 발생의 확률을 낮추고 호감을 높일 수 있다. 그저 내 의견을 받아들일게 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니 기꺼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 처리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곧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가 나와 다른 입장을 가졌다면 그 다름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의 어떤 의견이 자신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상대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의견을 내세운다고 판단된다면 감정적으로 어깃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그와 대화를 해야 한다. 요컨대 상대의 생각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다.
상대의 반응과 의견이 우리의 발전을 돕는 자양분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한편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그런 다음 다시 의견을 제시해 단편적인 논쟁은 되도록 피하며 이는 너 자체와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가 나의 말에 반격을 가하며 자신의 주관을 고집한다면 소통에는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원칙을 기억하자. 상대의 생각을 돌려놓기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당장 의견 충돌이 발생한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기지를 발휘해 문제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야 한다. 유리 멘탈을 가진 상대에게 나의 조언이 필요할까라고 자문해봐도 좋다. 정말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된다면 서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개인적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라. 부디 이 같은 조언이 당신의 감정 반응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길, 소통함에 따라 체면과 내실을 모두 고려해 지혜롭게 유리 멘탈을 극복하길 바란다. 매일 3분 습관, 멘탈 강화 연습법. 스텝 1. 자각 능력을 키운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느낌과 상대방의 말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텝 2.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연습을 한다. 내가 제3자라면 어땠을까 라고 가정해봐도 좋다. 스텝 3.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는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 않도록 한다. 스텝 4. 자신의 일 처리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분명히 생각해본다. 상대의 생각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도 감정적으로 대하지도 말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당신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자신감을 가져서 좋은 점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자신감의 유무가 꽤 큰 차이를 낳는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없는 순간도 있다. 남들 눈에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만 보일 때도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것 같아 가슴 한편이 답답하기도 하고, 전에는 술술 잘만 진행됐던 일이 지금은 왠지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다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좀처럼 떨쳐내기 어려울 때도 있다. 남들이 나를 위로하고 칭찬할수록 실은 자신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의 기복을 겪는다. 가끔 기분이 저조한 건 지극히 정상이란 소리다. 문제는 이처럼 저조한 기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의심을 불러올 때다. 그렇게 되면 사실 나는 유명무실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고, 심각할 경우 곧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자기 의심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자신만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져 자신이 허울 뿐인 빈 껍데기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심리 상태를 일컬어 가면증후군이라고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절대 낮지 않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일생 중 어느 한 시기에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경험하며 우리가 특히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성공 인사의 경우에는 특히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가면증후군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 가면증후군이란 이를테면 일종의 주관적 느낌이다. 즉, 자신의 성공이나 명성이 노력이 아닌 운이나 다른 요소로 얻어졌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자신의 가면이 벗겨져 무능함이 밝혀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심리를 말한다. 특히 어떠한 일에 순조롭게 성공했을 때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러한 결과가 가당치 않다고 여기며 마치 남들을 속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도 어딘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언젠가 그 실수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울해하기도 한다. 둘째, 자신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한다. 상사나 사장이 누군가에게 임무 또는 직책을 부여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임무에 혹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깊은 근심에 빠진다. 셋째, 모든 것이 그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좋은 성과를 거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순전히 운 또는 타이밍이 좋아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엔 이 같은 행운이 따르지 않을 것을 겁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면 증후군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면과 식욕, 심지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 장을 시작하며 던진 질문을 기억하는가? 당신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럼 당신은 이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살면서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심리학의 대가 앨버트 반두라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효능감, 즉 자신에게 어떤 임무나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주어진 일을 완수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정말로 일을 완수한 후에는 통제감을 느껴 다음엔 그 어떤 일에도 스스럼 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자신감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 형성되고 이와 동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감이 없거나 가면 증후군을 겪을 때는 비단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흔들어 온갖 후회와 자책을 불러올 수 있다. 이처럼 끊임없는 자기의심이 낳을 부정적 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음의 방법을 참고해보자. 첫째, 문제를 인식한다. 자신을 바로잡는 일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다음번에 자기의심이 싹트기 시작하거든 먼저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네 라며 스스로 주의를 환기하라. 이는 마치 마음의 스위치를 가동하는 것처럼 앞으로 자신의 그늘진 마음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마음을 다스려 본다. 어쩌면 우리가 일의 성패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있는지 모르니 이럴 때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모든 일에는 그 과정을 통해 배울 점이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보라. 셋째, 대화를 해본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올 때는 자기 대화를 가동해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다. 가끔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지. 내겐 약간의 쉼이 필요한 거야. 쉬고 나면 더 나아질 거야. 아니면 자신이 믿는 친구나 동료에게 머릿속에 떠다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놓고 격려와 피드백을 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때로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불현듯 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자신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라든지 일이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말이다. 이럴 때는 자신이 가진 능력의 크기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아직 배울 것이 더 많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조금만 더 관대해져라. 득실을 따지는 마음은 살짝 덜어내고 성패가 아닌 배움에 집중해보는 것이다. 성패의 영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당장 세상이 끝내는 것은 아니니 자신을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음을 스스로 상기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렬하다면 친구의 지지와 격려를 구하는 편이 훨씬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넷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냉철함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집중해야지 자신을 비난해봐야 걸림돌밖에 되지 않음을 상기하며 스스로 다독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 가면 증후군을 극복하려 한다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얼마든지 담대히 대할 수 있다. 매일 3분 습관. 툭하면 생기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거두는 방법. 스텝 1. 문제를 인식하고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네 라며 스스로 주의를 환기한다. 스텝 2. 마음을 다스려 본다. 성패가 갈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 그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한다. 스텝 3. 대화를 해본다. 자기 대화를 가동하거나 자신이 믿는 친구나 동료에게 머릿속에 떠다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놓고 격려와 피드백을 구해본다. 스텝 4.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냉철하게 주어진 임무에 집중하자고 자신을 다독인다.